안녕하십니까. 수원은 제가 두 번째 왔는데 수원을 처음 걸어봤는데 오늘 일부러 수원역에서 여기까지 걸어봤어요. 30분 정도 걸렸고 이게 청소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리고 있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거는 이제 일본의 외국적 이전적 아동 청소년의 사회권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교육권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빠꾸를 다녔습니다. 교육권 됐으니 사회권을 말해달라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권으로 보냈었고요. 근데 이제 사회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피해왔지만 일단 생각해보면 사회권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 사회에서 삶을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의에서 갖고 왔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니 사회권이라는 이 사회를 제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권리 아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트릭이 있어요. 이준희의 경우는 당신이 사회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출신국이다라는 논리를 많이 펴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회권은 당신 나라로 가가지고 요구를 하세요 라는 식의. 하지만 저희는 내가 있는 그 곳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사회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컨셉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건 일단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생존이 가능한 것, 그리고 사회보장권, 다양한 명칭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우리 쉽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일본에서는요, 일단은 1981년 난민지에 관한 규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난민협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준 이후에 내외 평등 원칙으로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적법적인 체류자에게는 일단은 일본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81년도에 이제 이게 정비가 됐고요. 스타트는 82년, 83년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주 배경의 아동 청소년의 사회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권 중심으로밖에 논의된 게 없어요. 이주 아동에 대한 이제 일본의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권을 정말 정면 돌파의 기각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일단 여기저기 끌어모았더니 이제 앞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는데 앞에 두 발표랑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일단은 이주 배경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권 자체가 교육권 중심으로 아주 협소하게 논의되어 왔었고 의료 교육 등은 외국인의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핵이라든지 예방접종 관련으로 위생 관련 선상에서 선택적으로 거론되고 그게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산과 보육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동이라기보다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든 권리의 주체, 태어나기 전부터겠죠. 그때부터 이제 출산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가. 이거는 일본에서 어떤 여성이든 임신한 외국인 여성, 모든 여성이죠. 일본에서 그 외국인 여성 미등록 체류 상태라도 모자 수첩이라는 걸 받게 돼요. 모자 수첩을 교부받아서 출산 비용이 없을 경우는 입원 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록이든 아니든 모든 일본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들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모자 수첩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모성의 건강과 아동의 그 태아와 아기가 나오면 영아
신생아에 그런 건강관리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조산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 예, 이렇고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미숙아에 대한 양육의료, 아동이 결핵에 걸렸을 경우 요양, 이런 것들도 다 모자수첩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임산부용 맞는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연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받는 경우는 어떤 분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못 받겠지만 일단 임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산부인과에 진료를 갔을 때 모자 수첩을 요구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임신해서 출생을 하게 되면 모자 수첩을 100%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집에서 출산하시고 산골에서 아무런 관계를 안 맺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고요. 보육원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육원에 수당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수당의 경우에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일본에서는 보육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런 거죠. 똑같이 일본 보육원은 후생노동서,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플러스 고용노동부를 합친 그게 후생노동성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육원이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듯이 일본에서도 문부과학성 거기가 이제 교육부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유치원을 관리합니다. 일단은 이때는 보육원에 갈 때 보육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수입 딱 그 두 가지의 이제 기준으로 이 아동의 보육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국적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미등록 치료를 하셨던 분도 아이가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보육원에 이제 많은 줄을 서 있습니다. 보육원 가려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 서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아주머니가 보육원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블로그인가 포털 사이트에 1번 죽어라 라고 적었어요. 아주머니가. 보육원은 이건 이제 보육원 줄서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근데 거기에 일단은 한국이 미등록 치료자가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단은 제대로 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재직팀에서는 아주 굉장히 숙이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 사람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손으로 쓴 그 정도라도 이제 이 사람의 소득에 근거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로 해가지고 되도록 다 받았고 보육원에서 튕겼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줄 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상황인데 또 양육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동수당 부분은 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다른 문제가 또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부분에서는 무료 저액 진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거는 저소득자들에게 의료기관이 무료 또는 낮은 금액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미리 물어보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가능한 병원이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그 아는 일본 분들한테 좀 연락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사와 연결되면 무료 저액 진료 사업을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일단은 생활 곤란, 생활 공공자,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빈곤이 이 사람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결핵 예방 이런 부분도 한국도 그렇죠.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결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질병 13가지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런 거는 결핵이라든지 예방접종 제대로 안 하면 일본의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념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생관리 부분으로 더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건 아무런 이견 없이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일단은 일본의 의사법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의료비가를 안 낸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했을 경우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의료비 없을 것 같은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하도 이불자가 늘어서 동경의 경우는 일단은 한 의료기관 1년에 한 번만 200만원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동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요코하마도 있고요. 카나가와 현이라는 거 굉장히 예를 들면 수원시도 그런데 경기도 전체도 그렇다. 그런 식의 카나가와 현과 뭐 요코하마시라든지 카와사키시라든지 도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만한 곳들은 다 보험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안 냈을 경우 그 대부분 왜냐하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환자는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원이 치료를 지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금 한 사람당 2천만 원까지만 내가 보충해 줄게 보상해 줄게 라는 제도가 지자체에서는 있습니다. 예, 모든 데는 아니고요. 한 10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무보험자의 의료 보장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이 행여병자 및 행여 사망자 취급법 이런 게 있어요. 1899년 거의 100년 이상 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사용하여 이게 근데 행여병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의 이 사람의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여행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뭐 숫자도 좀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사용해서 이런 거 행여병자 및 행여사망 취급법은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미등록으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 기준이 필요할 때 이 행여사망자 취급법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장례식을 치르죠. 이런 식으로 뒤처리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공제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사롭게 이제 그 상조회 같이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용이죠. 가족의 그 의료 서비스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마치 진료소 이거는 이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같이 똑같이 뭐 매달 2만 원씩 내게 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보험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험에 안 든 사람도 이런 우리가 상조의 형식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또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생활보호는 일단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을 말씀하는 건데 생활보호 대상 외국인은 일단 적법하게 일본에서 체류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 정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제일 한국인, 조선인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국적이 한국으로 돼 있고 조선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대만이 그리고 인정받은 난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91년부터 이렇게 제한됐고요. 그전에는 다른 완전 유학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91년 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청했던 사람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생활보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일 조선 한국인,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의 70%가 받는 생활보호 대상을 받는 사람이 제일 높죠.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한테는 이런 행정 서비스 안 해준다고 이제 공고가 나온 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호하고 후기 고령적 의료, 그리고 개호보호, 아동수당, 국민연금, 요거는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죄시킵니다 라고 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미등록 체류자 대상 행정 서비스는 방금 말했다시피 행여, 병자, 결핵 예방 딱 이 정도까지 정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원에 대해서 빨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육원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교육원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 국적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은 일본의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시면 외국인 학생 교육 충실화 보고서 이런 걸 제출했거든요. 이거는 문부과학성 내부에서 이런 검토회의가 있으면서 2008년 6월에 제출한 보고서인데, 여기에서는 이때까지 이제 학교에서 뭐 자체적으로 좀 해왔던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 교장 일반 교육위원회까지 대응하도록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인 아동은 일본 학교에 다닐 의무는 없지만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국제인권 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공짜로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학교에서 일본어 지도와 적응 지도를 실시해서 외국인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정부 문서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법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그걸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고요. 내용은 또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아주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충실화 보고서는 일단 의무 교육의 대상자는 국민이다를 명시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외국인 아동한테도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것이었고요. 외국인 학생 교육 가이던스 이 부분은 2011년 3월에 발표했는데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의 적응이 방점이 찍혔다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하고 제대로 잘 지내기 위한 그 동화의 개념이었다면, 이때는 다문화 동생이라는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과에 따라서는 모국어로 답변을 적는다든지 대답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만약 시험에서도, 그래서 모와 모 문화를 계승어로 삼고 해당 교육을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슬람 아동한테는 식사를 굉장히 급식할 때도 생각을 해서 급식을 하고, 체육할 때도 이제 체육도 같이 남녀가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돕는 공생을 향한 학교야말로 바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뒤에 또 2015년에는 뭐가 이제 설치되냐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를 설치합니다. 2012년. 이게 사실은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어가 가능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 일본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가졌지만 일본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70년대 후반부터 많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독특한 것이 매년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수를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확실히 돈을 투자할 명목도 있고, 그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어가 부자연스러운 어려운 학생을 한 명 있는 곳이 가장 많았었어요. 학교당.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위해서 이제 학교가 그렇게 그 신경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받았습니다. 문부과학에서는 일본어 지도를 특별 교육 과정으로 제안을 하면서 의무가 아닌 아동, 그러니까 외국인 아동까지 의무 교육이 아닌 그런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해서 일본어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게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에 개정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학생 관련으로 시행 규칙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무조건 해라는 거죠. 이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학교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든 무조건 이 아이의 그런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지도를 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 그리고 이런 지도 체제를 전개하는 것이 교장의 의무로,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그런 시스템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에서는 일단 이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었어요. 폐지되면서 새로운 체류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 카드를 보여달라 하시면 체류 카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변화냐면 외국인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것은 일단 그 지자체에 가서 내가 여기 삽니다 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이 입간법 뭐라고 해야 되지? 출입 관리법 상으로서는 한국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내 정보가 따로 있죠. 여기 1원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2원화. 그래서 이걸로 문제도 많았어요. 이사를 갔지만 이사를 간 걸 모르는. 그런데 이걸 1원화를 연결시켰습니다. 지자체와 법무부의 시스템. 그러면서 이때까지 요코하마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일원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미등록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체류 카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미등록이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이때까지 받았던 서비스가 다 이제 막히는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2010년, 11년, 12년에 쟁점이 됐던 상황인데, 그때 법무부 장관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때까지 지켰던 그런 인권적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류 관리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받았던 거는 거의 대충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체류 특별허가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류 특별허가긴 한데, 체류하는 거를 특별히 허가하겠다. 만약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산지 오래된 한 10몇 년 된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미등록일 경우, 그게 발각이 돼서 가족 모두 강제송환을 할 경우, 일본에서는 부모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필리핀으로 칩시다. 필리핀으로 15살이 된 아이가 돌아갈 경우, 이 아이는 필리핀 말도 모르고 필리핀 문화도 모르고, 이 아이 자체가 지금 한국인이라든지 일본에서의 이제 삶의 근거를 잡고 있는데, 15년 뒤에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미등록을 해가지고 쫓아낼 경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재량껏 우리가 이쪽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그걸 요청하는 게 체류 특별 허가거든요. 그때 요건이 되는 게
이게 거의 자녀가 15년이나 16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될 정도로 이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었다고 했을 경우 체류 특별 허가를 받을 가망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냥 처음 와가지고 그냥 오버스테이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혹시 하고 왔다가 또다시 갔다가 또다시 위조를 했다라는 다른 출입국상에 좀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엄마 아빠는 무조건 돌려보내고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이만 체류 특별 허가를 주게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받냐? 만약에 학생이면 유학 비자를 받게 되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마지막 사용해 볼 수 있는 카드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체류 특별 허가라는 이런 것들이 아동들이 가장 아동이기 때문에 가장 잘 먹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한국에 특별 체류 허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수원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들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고민들은 이 수원이 시작했지만 다른 데서는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바빠서 아직은 조금씩.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자체, 국제화협회,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이제 이 협회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다누리는 이제 다문화 쪽으로만 했지만 다양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국어로 이제 지진제라든지, 오늘도 여가부에서 걸렸더라고요. 지진제에 대해서, 그죠? 다국어로. 다양한 정보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도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게 되죠. 수원시가 고민을 해서 수원시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겠지만 한 10군데라도 모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외국인 집주 도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굵지 않아도 길고 얇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적 간 연계,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지금 30년간 이주민에 대해서 각 목적별로 매년 만나서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그런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행사나 워크샵을 거의 8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힘은 없습니다만은 지속하는 게 지속 가능. 지속 가능하다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